안녕하세요. 신직업의 발견 박성현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김진택 교수님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6월 주제는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직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사물 인터넷 전문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죠. 두 사람의 모습을 인식해서 아까 차문 열리는 거 보셨고요. 이와 동시에 오븐이 자동으로 예열이 돼서 가동을 시작하고 있고요. QR코드를 인식해서 주방의 시스템을 바로 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남편은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컴퓨터가 출근한 것을 인식해서 컴퓨터가 실행이 되고 있고 오늘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래전부터 꿈꿨던 어떤 미래의 모습들인데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실행되고 있죠.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이렇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영육해 하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물의 인터넷을 접목하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게 하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신직업 사물인터넷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사물인터넷 전문가 윤승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 박원돈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신직업의 발견 공식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현재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가요? 네, 저는 코너스톤스 테크놀로지라는 사물 인터넷 전문 회사의 사장으로 있고요. 네. 코너스톤스 테크놀로지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네, 저희가 사물인터넷 전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물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물 인터넷이란 네. 영어로 인터넷 오브 싱스 줄여서 IoT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네, 또 네. 공유되고 활용되어서 새로운 그러한 가치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생활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 사물 인터넷을 네. 접할 수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제조업, 농업, 교통,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친숙하게 잘 알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스마트 홈 시스템인데요. 네. 가정에서 TV, 또 냉장고, 보일러 이러한 가전 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집 밖에서도 방문객을 알아본다든가 또 문 열림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또 그 외에도 네, 네. 가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 네. 그 에너지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네.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버스의 도착 시간이나 네. 빈 좌석수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또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그러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러한 분들의 위치를 파악해주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들도 네. 있었군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그 냉장고에 이렇게 패널에 붙어서 뭔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보여졌던, 네. 생각보다 사물 인터넷이 우리한테 꽤 친숙한 것 같은데요. 그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저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하는 일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의 영역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의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재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융합적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일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물 인터넷 전문가들은 물론 저정력 광범위 통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같이 세상에 없던 기술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IT의 IT의 요소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나 서비스의 요소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엮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대표님 계신 회사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 사물 인터넷 관련한 서비스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코너스톤스 테크놀로지는 크게 사물 인터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상황 인지형 대피 안내 시스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저희가 요 건물에 요 스튜디오에 오늘 처음 왔는데 지금 네. 이 상황에서 뭐 재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네. 어디를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고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는 이러한 미지의 공간에서 어떻게 재난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모를 수 있죠. 그랬을 때 만일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은 평소에 행동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지능이 떨어지고 좀 제대로 행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패닉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죠. 일례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그 예전에 고양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네네. 분명히 지하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쪽 끝에 출구가 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나면은 물이 있는 데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화장실에서 한 6명이 돌아가신 걸로 발견이 그런 일이 됐습니다. 있었군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스마트 에이전트라고 해서 네. 사람이 판단을 내리기 힘들거나 아니면 사람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라라고 안내를 해주는 네. 대피 안내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저 비상대피 유도등과 같은 모델들의 그 화재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 문으로 가면 안 된다, 네, 일로 네. 나가라, 네. 빨리 나가라, 천천히 네, 걸어가도 된다.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상황 인지형 대피 안내 시스템, 즉 네. 액티브 이베큐에이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피 그 안내판이 이렇게 바뀌어서 맞습니다. 네, 안내를 네. 해주는 거고요. 그러한 안내판이 단순히 안내판으로서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네. 안내판에서부터 수집되는 그 환경 정보,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연기가 찼는지 안 찼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네, 수집을 네. 해서 건물
전체 아니면은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어디로 대피하는 게 최적인지를 판단해주는 네. 알고리즘이 있고 네. 그거를 저희가 스마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라라는 명령을 네, 네. 간결하고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네. 대피 안내 스테이션 그런 제품을 지금 네. 만드는 게 저희의 하나의 사업 축입니다. 네,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는 또 하나의 사업 축은 네, 네. 약간 좀 생뚱맞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은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테마파크에서 그 네. 고객들의 경험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테마파크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사실 어떤 거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 줄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걸 잘 모르죠. 사실 예. 제일 힘든 게 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네. 줄 서서 기다릴 때 라이드 하나 재밌는 거 타겠다고 피크 시간 때는 2시간, 3시간씩 서서 기다리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이고 네. 그다음에 테마파크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줄을 오래 쓰게 되면 네, 뭐 다른 네, 행위를 네. 못하기 때문에 오래 손해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테마파크의 혼잡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혼잡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떻게 분산을 시키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공정하고 편리하게 그 라이드들을 예약을 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네, 시스템을 저희의 스마트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테마파크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인데 그런 걸 하고 계시군요. 네, 그 박원근 부장님께서는 그 한국 사물 인터넷 협회에 계신데 그 협회는 어떤 곳이고 부장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한국 사물 인터넷 협회는 2004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회원사는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등의 중소기업과 통신 3사 등 약 150여 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네. 사물 인터넷 기업 및 타 산업 기업 간 어떤 비즈니스 장을 좀 마련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보 제공, 그러니까 뭐 사물 인터넷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무도 하고 있고, 네. 그 밖에 뭐 인력 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시회 개최,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그러한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제도 개선 업무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 재직자 대상으로 네. 교육 및 그다음에 자격 검정 시험을 하는 인력 양성 업무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매년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 산업 실태와 국내외의 사물 인터넷 기업 그리고 정책, 시장 이러한 동향들을 조사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끝으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제도 개선하는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막중한 업무들을 많이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사물 인터넷 산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 2016년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네. 국내에 사물 인터넷 기업이 약 2천여 개가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체 사물 인터넷 그 산업의 매출 총액은 네. 5.7조 원으로 네. 전년 대비 한 23.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개나 된다고요? 네. 네, 몰랐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 자료에 보면은 네, 네. 2020년까지 우리나라 사물 인터넷 산업이 38.5% 정도 매년 네.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외의 경우에는 네, 최근에 IDC에서 그러한 수집한 자료를 보면은 네, 네. 2016년 기준으로 네. 전 세계 사물 인터넷 산업의 총 지출 규모가 네, 네. 7,370억 달러. 네. 꽤 많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서 네. 2020년에는 약 1조 2,900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사물 인터넷 시장 계속 이제 성장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물 인터넷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물 인터넷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앞으로 미래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 산업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물 인터넷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딱히 네. 또 다른 프로세스를 타는 건 아니지만 좀 저희는 좀 특이한 어프로치를 취지하고 있어요. 네, 보통 네, 네. 사물 인터넷 기업이다 그러면 제품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 네. 기술을 판매를 하는 그냥 간단한 프로세스를 하는데 저희가 먼저 고민을 하는 거는 네.
사물 인터넷이 모든 사물, 모든 세상에다 인터넷 기능을 넣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제일 먼저 고민을 합니다. 네. 즉 사용자들한테 이게 가치가 있을 거냐. 아까 모니터에서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뭐 냉장고에서 QR코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문이 나를 인식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과연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줄여줄 수 있냐,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냐, 아니면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냐, 재미가 있냐. 그러한 가치 요소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 요소를 그다음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두 번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서비스가 정의가 된 다음에야 저희는 이제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물 인터넷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생겼어요. 즉 그 전에는 없던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거고 어떤 요소들을 신규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개발 요소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서야 개발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전체 4가지 프로세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 절차가 지금 4번째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개발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냥 개발이 다 됐으면 이 제품을 딱 내놓으면 누군가 사주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기술을 개발해놓고 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만든 서비스들을 갖고서 과연 소비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거를 쓸 거냐. 프루프 오브 컨셉을 도입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이것에서 진정하게 우리가 처음에 정의했던 가치를 느끼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분명히 제품은 진화를 하고 기술도 변경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단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걸 제품화하고 그 제품화한 것을 이제 판매하는 단계로 전체로 한 6가지 단계로 사물 인터넷을 개발하는 건 저희는 업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에서 그러니까 출발한다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치에서 출발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내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게 사실 사물 인터넷이 이제서야 좀 성장을 할 수 있고 유비쿼터스 얘기도 오래 나왔지만 이제서야 사물 인터넷 시장이 저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단위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려면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러나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확산이 되고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함에 따라서 그 산업군들이 점차 저렴하고 모듈화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리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을 나오기 시작돼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단위 솔루션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돼 나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가져다 쓸 거고 어떤 기술을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코어 컴피턴스라고 하죠. 우리의 기술력으로 가져가고 우리의 그 회사의 가치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사오고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시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물 인터넷 구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프로젝트의 예시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스마트 에이전트를 만드는 회사고 뭐 데이터 엔지니어라든지 사물 인터넷 기술, 그다음에 그 표준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스탠더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와 그걸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해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적용한 분야들은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피 안내를 하기 위한 그 스마트 대피 안내 시스템, 상황 인정 대피 안내 시스템과 테마파크에 들어간 요소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다가 저희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어떤 공간에서 상황이 어떤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러한 상황에 따라가지고 최적의 대피로를 안내를 해주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은 스마트 에이전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각 위치에 존재해 있는 이런 대피 안내 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이 어느 위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재난 상황이 어디에서 발생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그 대피로나 아니면 이동 방향을 계산을 해놔가지고 안내를 해주는 대피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향 안내를 해주고서 그리고서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공간에서 진입하지 말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그다음에 음성으로도 이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조명도 마찬가지로 비상 상황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피 안내를 해주는 데 있어서 이러한 최적의 대피로를 산정을 해내고 그러한 대피로를 생성해낸 것을 그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제소에서 즉 재난 컨트롤 타워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화재라는 것은 이제 뭐 번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최적의 대피로를 실시간으로 다시 산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대피해라라고 안내를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 스마트 대피 안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대피 안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식의 스테이션 안내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라인업으로 만들고 있는 게 이런 기존에 있는 비상유도등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형식 아니면은 이동형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 스테이션들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이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모아가지고 어디가 지금 대피로고 어디가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요 스마트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의 스마트 빌딩 및 스마트 비상 대피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스마트 대피 안내 시스템이 지금 점차 진화를 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그 화재 경보기라든지 그런 데서부터 이제 점차 진화를 해나가가지고 지금 보시는 저희 제품과 같은 액티브 이베큐에이션 시스템으로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테마파크에서 저희가 구축한 스마트 에이전트와 그 스마트 딜리버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테마파크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테마파크에 도착한 사람들의 위치 추적 그리고서 사용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을 예약을 하고 어떤 라이드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체적으로 작업한 사이트를 보면은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반도체 공장에 저희 이런 대피 안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매일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는 공간에서 과연 이 대피 안내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익숙한 공간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한 40가지의 유독가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0가지 유독가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텄고 그다음 어떻게 터졌고 어느 위치에서 얼만큼 발생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대피해야 되는 경로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계산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산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역사 2개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들을 설치를 했고 올해는 그 수량을 점차 늘려나가는 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사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즉 지하철뿐만 아니고 백화점이나 아니면 극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에 있는 백화점과 그 극장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제 향후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스테디움이라든지 다양한 그 집객시설 쪽으로 현재 적용을 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한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인데 사고가 난 상황에서 사실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안전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품질에 대한 테스트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이거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래부에서 진행을 했던 임시 형식 승인이라고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저희의 로직까지 같이 테스팅을 해서 과연 이게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안전한 기술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또한 지금 저희가 그 국내 모 건설사와 같이 영구동에다가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을 넣어보고 연기를 펴봤을 때 이게 대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30% 정도 대피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대피 시간이 30%가 줄어든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숫자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앞부분에서 30%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게 골든 타임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피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시스템이다라고 지금 현재 데이터로서 저희가 취합받고 있습니다. 네. 그 방향 지시등 아까 스테이션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네. 그거 전원 공급은 어떻게 하나요? 화재 상황이라면 네. 아무래도 그 스테이션이 네. 또 화재에 의해서 타버릴 수도 있고 네. 한데 그 전원 공급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화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상사태가 되면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션을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땐 그냥 달아놓고 전기 꼽아놔가지고 안내를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아 불이 나면 전기가 나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 해서 저기에 상시 전원이 들어와 있다가 만약 화재가 발생해서 전원이 나가거나 재난 상황이 나서 전원이 나갔을 때는 이 자체적으로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4시간 동안 그 안내를 해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나서 녹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인데 저거의 용도는 사실상 그 사용자들한테 대피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게 녹을 정도의 열기 앞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람을 대피를 안내를 시켜주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소방 시설 분야가 네. 상당히 그 어떤 진입이라든가 이런 게 법제도 기존의 법제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 스테이션이 그 기존의 소방 시설에 어떤 소방 시설법에 위법이 되는 뭐 이런 사항은 없나요? 저희가 사실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소방 그 인증원에 가가지고 그 인증을 받으러 갔습니다. 소방 인증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지금 한참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러한 융합 제품을 이제 시장에다 내놓고서 새롭게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미래부와 산업부에다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미래부에서는 임시 형식 승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제품이 위법이 아니고 분명히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거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그 새로운 융합 제품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특히나 소방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소방 분야에서는 이 새로운 이노베이티브 팩터가 별로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융합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보다 사람들을 그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기 위한 기술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재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물이 됐든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네. 어떤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런던 히드로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에 있는 공항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그나마 테러 청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차고 화재가 나고 했을 때 그 실제 고객들을 대피를 안내를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저런 스테이션이 법적으로 좀 뭐 의무화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사물인터넷 그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좀 기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 14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러나 눈부신 발전과 달리 우리의 안전은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함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9.11 테러 당시 2,600여 명의 모건 스탠리 직원 대부분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 훈련 및 질서 의식과 함께 특히 안전 담당자들의 희생이 수반된 대피 안내로 모든 직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안전 담당자가 현장에서 안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대피를 유도하는 안전요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피 안내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재난 안전 분야에 융합한 스마트 대피 안내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유럽에서는 310만 유로의 EC 연구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의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대피 유도 방식을 지하철 역사 등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재난 안전 분야에 융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대피 안내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사건 발생 시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인명을 구하기 위한 대피 안내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비상구,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대피 안내 스테이션은 비상구 유도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하 좌우 방향 표시와 진입 금지 안내, 시야 저하를 고려한 음성 대피 안내, 위치에서 왼쪽으로 대피하십시오. 대피 방향을 비추는 고휘도 LED 조명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대피 도면과 대피 매뉴얼을 내재화한 대피 안내 스테이션은 다수의 안전 요원들이 현장 곳곳에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대피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피를 안내합니다. 특히 대피 안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피 안내 스테이션에 내장된 센서들은 화재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항상 안전한 대피 경로만을 안내합니다. 또한 전원이 차단되거나 관제실과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자체 배터리로 동작하며 다른 대피 안내 스테이션들과 무선으로 통신하여 지속적으로 대피 안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대피 안내는 건축물과 공공시설은 물론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피 안내를 받지 못해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은 작동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대피를 유도합니다. 또한 재난 징조와 확산 진로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재난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대피 안내는 순수 국내 기술 주도로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구축될 재난망 기술과 융합하여 창조 경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안전 분야의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되면 그 사람들을 대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그 사물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편익이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네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홈 시스템과 같이 네. 그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네. 제공해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네.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 관리, 또 아까 뭐 소개해 주셨던 네. 화재나 이런 비상사태로부터 네. 안전을 이렇게 좀 가져다 주는, 네. 안전한 삶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또 편리한 삶, 안전한 삶.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점입니다. 네네.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어보면 네. 자동차에 부착된 각종 센서들로부터 네네. 어떤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그 데이터화해서 네. 그 데이터를 보험사가 가져가서 네네. 그 보험사는 그 운전 습관에 맞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또 개발해서 출시할 그렇죠. 수 네, 있다는 그런 게 거죠. 가능할 수 예.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사물 인터넷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네.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물 인터넷이 그 정말 이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지금부터는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좀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그 사물 인터넷 전문가 어떤 계기로 되게 되셨나요? 예, 저는 대학을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산업공학과의 특성상 특정 한 학문 쪽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의 시스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네, 산업공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서 동일한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최대의 결과치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네. 했던 게 사실은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유비쿼터스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부터 맞아요. 예.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에다 IT를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했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하나의 회사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4월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네. 때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을 하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아니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가 구명조끼를 방 안에서 입지 말고 데크 네네. 위에 올라와가지고 구명조끼를 들고 기다려라라고 해도 네네. 300명 이상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안내 하나 때문에 그렇게 그쵸, 큰 그쵸.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네. 고민을 하고 그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기계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해서 그 상황이 배가 몇 도 이상으로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는 네, 사람들한테 네. 어떻게 행동하라고 각 네. 방마다 안내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네, 네. 기계를 한번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아이템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저 혼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 게 아니고 네네. 저희 그 코파운더가 2명 더 있습니다. 네네. 저희 그 선배님과 그다음에 저희 선배님이랑 같이 저희가 친하게 지내던 형님 한 분이랑 같이 해서 네. 3명이 같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그다음에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해서 코너스톤스 테크놀로지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헉, 세월호가 계기가 되셨군요. 네. 진짜 배에 정말 이런 시스템이 진작에 들어갔었더라면 이라는 또 사실 이제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네. 지금 목포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와, 대표님이 그러면 사업을 돈을 버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셨네. 둘 다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에 하고 계셨던 그런 이제 회사의 아이템이 바뀐 거. 그 회사의 아이템이 이제 스마트 에이전트에서 아. 근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는데 네, 네. 지금 그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테마파크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대피 안내 솔루션, 상황 인지형 대피 안내 시스템도 IoT 기술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들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사회에다가 환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우리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더 돌려줄 수 있는지에 고민을 해가지고 맞는 노선을 찾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사실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다기보다는 그 걸어오신 길이 계속 그 사물 인터넷 전문가의 과정이셨네요. 저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 네. 이제 그 사물 인터넷 협회 같이 좋은 기관들이 생겨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궁금한데 그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전공 과정이라든지 교육 과정은 어떤 게 있나요? 예, 협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의 12개 대학에 16개 그 학과에서 네, 네. 사물인터넷 관련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정보통신공학이나 뭐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이런 과에서 그 IoT 응용 시스템이나 IoT 프로그래밍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 올해 네네. 국내 최초로 순천향대에서 네네. 사물인터넷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우리나라 예, 사물인터넷 과 학과가 이름이 사물인터넷 있군요. 학과입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격증의 경우에는 네.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 IoT 지식 능력 검정을 포함해서 네. 7개 정도 자격이 민간 자격에 등록되어 있고 네네. 지금 시행 또는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따서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럼 교육과 관련해서 네.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협회에서는 그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물인터넷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개발하는 실습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전략 수립 그리고 도입 사례 분석 이런 이론 과정 등 연평균 한 20개 과정에 50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검정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2015년도에 저희가 IoT 지식 능력 검정 자격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4번 시험을 치렀는데 약 6천 명 이상이 합격자가 지금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군요. 그리고 특히 그 뭐 SK텔레콤이나 KT, LG U+ 같은 그 통신 3사에서는 IoT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그 저희 자격을 이렇게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협회로서는 굉장히 굿뉴스가 좋습니다. 되시겠네요. 사물인터넷 전문가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업무를 보게 되십니까? 뭐 말 그대로 사물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거나 또 영업, 마케팅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양한 산업군에서 또 기존 제품이나 시스템에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이 상당히 넓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사물만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사물 인터넷이 이제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특수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같은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사물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모든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전문가들은 분명히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온 세상이 다 사물인터넷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기술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고민하여 사물 인터넷 구축을 기획하고 이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실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 개발, 실험을 바탕으로 기술 및 서비스를 제품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 전문가는 사물 인터넷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진출하거나 정보통신과 같은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나 사물 인터넷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끊임없는 호기심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계속 업데이트해야 첫 번째 되니까요.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 눈에는 가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들과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요소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기술 분야에서도 매일매일 그거를 쳐다보더라도 따라가기가 벅찰 만큼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은 단순히 기술만 이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구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트렌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기술과 어떻게 같이 바뀌어 나가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에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이 막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보다는 또 뭔가 새로운 재미나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도 사실 뭐 지금 뭐 이런 대피 안내 분야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본질을 원하고 고객들한테 어떤 본질을 창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쳐다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행복한 고민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나의 아트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계속 이제 알아가는 그런 이제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 일을 하시면서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사물 인터넷이
이 사물을 다루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즉 네. 현장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사물 인터넷 전용 통신망인 로라망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저희가 그 로라망이 굉장히 멀리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망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시스템들 연동을 하자라고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배에 적용을 하고자 네, 저희가 네. 조선소를 찾아갔습니다. 네. 조선소에 지금 이런 정장복장을 하고 찾아가가지고 네. 우리 안내 시스템이 이러한 그 기기들이 그 철판도 뚫을 수 있고 그다음에 깊은 배 가운데에 있더라도 통신이 됩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군함에 올라탔어요. 네. 이렇게 바로요? 있고요. 네. 그래서 군함에 올라가가지고 그 군함도 굉장히 안에 깊더라고요. 지하 네. 3층 높이에다가 위에는 뭐 지상 5층 정도 높이 되는 하나의 건물이 물에 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가서 양복 입고서 뭐 그 건조 중인 선박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통신 네. 신호 잡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네. 그랬더니 그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더 큰 배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LNG 건조선이었는데 네, 네, 그건 진짜 지하 6층 정도 높이에서 한 12층짜리 건물 높이로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세상에 그런 배도 있군요. 엄청나게 네.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에다 설치하고 꼭대기에 가서 또 똑같이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네. 선주 쪽에서 이제 파견된 안전관리원이 오더니 네. 당신은 누군데 양복 입고 저기서 돌아다니냐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났던 기억도 나고요. 네. 그리고서 현장성 부분에서 저희가 부산 지하철 역사에다 설치를 하면서 또 되게 재미났던 게 아무래도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저희 개발자들이 낮에는 개발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지하철 영업이 끝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또 낮에 또 개발을 하고 네. 언제 자나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하다가 네, 직원들이 이거 지하철역 벤치에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굉장히 네. 짠하더라고요. 네, 네, 내가 네. 참 그 귀한 아들들일 텐데 네, 와가지고 네, 네. 노숙자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고 그러한 요소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그 당시에는 힘들고서 네. 그랬지만 지금 다시 돌아와서 돌아보니까 굉장히 네, 재밌었던 요소들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셨군요. 네.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네, 그 사물 인터넷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의 매력은 또 제가 앞에서도 뭐 끊임없이 공부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되면은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고 하나의 아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사물 인터넷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때 어떠한 기술들을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네. 편리한 삶, 안전한 삶이라고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은 진짜로 내가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있고 편리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거의 아트의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물 인터넷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뭐 법 제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면은 네. 그 처음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반기고서 환영을 하는 이 이노베이티브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기존에 있던 시장들을 수성을 하고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변화는 또 네. 두려운 거니까요. 저희가 네. 그걸 배척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든 사항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네. 그런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지금 법제도적으로 인증을 받은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인증 제도는 아직 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인증이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융합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인증을 해 주세요라고 네. 기존에 있던 기관들을 찾아가면은 이거는 저희가 인증 참 좋은 제품인 것 같긴 한데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거를 그 테스트 파라미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네. 어떤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새로운 꽤 기준이 있었습니다.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 네. 그 사물인터넷 협회라든지 안 그러면은 미래부, 산업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융합 제품들에 대한 인증 제도들이 점차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어져야 될 노력이 아닐까. 그래야지 새로운 사물 인터넷 그렇죠. 기반의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면 대표님도 그 표현을 하셨지만 끊임없이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는 게 네.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농담이지만 네.
기업에서의 애로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뭐 사물인터넷 산업에서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자금난이라든가 뭐 인력 관리, 그다음에 뭐 어떤 기존의 제도 개선, 또 이제 협력 업체와의 어떤 뭐 트러블, 뭐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출액은 어느 정도? 저희 회사의 매출요? 네네. 매출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네. 회사 방금 보셨던 대피안넷 스테이션 제품이 작년 네.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네. 네, 아직은 이제 네, 홍보를 지금 막 많이 해야 출시가 되는. 돼가지고 사업을 네.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회사 매출은 20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매출은 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시범 사업 규모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아직 카운팅을 안 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물인터넷 전문가들의 그 연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사물인터넷 전문가라는 직종, 직군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로운 분야여가지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나 서비스 개발자들의 초봉은 네. 거의 일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하드웨어, 서비스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초봉이랑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산업이 좀 더 진화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엑스퍼트가 되어가고 새로운 기술들 아니면은 융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눈이 많이 떠진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저희의 간부들 임금은 한 보통 평균 임금의 한 1.3배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물인터넷 전문가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사물인터넷은 그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뭐 중국,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사물인터넷 전문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물인터넷 전문가 어떤 사람들이 도전하면 좋을까요? 먼저 대표님 말씀해 주신다면. 네, 사물인터넷 주변에서 사물인터넷 사업을 하고서 뭐 개발을 하거나 그러는 분들은 뭐 미대 출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체대 출신도 있고 인문계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네. 네, 전문가들도 그래서, 다양하군요. 네,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도전하기 좋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걸 탐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어떻게?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그 사물인터넷 자체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전공 불문하고 그 여러 학생들이 도전해볼 만한 그러한 직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특히 이제 IT 관련 그 공부를 한 학생들의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그 뭐 사물인터넷 어떤 상품, 제품, 서비스 네.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어떤 새로운 뭐 도전 정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가치 창조 이런 것에 좀 호기심이 많은 그러한 친구들이 해보면 더욱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직업을 희망하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네. 말 해주시겠어요? 뭐 앞서서 쭉 말씀드렸지만 사물인터넷은 이미 그 우리 그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들의 그 삶의 어떤 방식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전망이 상당히 밝고 그에 따라서 그 사물인터넷 전문가와 같은 그 기술 인력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상당히 이 사물인터넷 전문가의 앞길이 좀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밝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후배들한테 한마디. 네, 예. 세상을 매일매일 새롭게 쳐다보고 네. 그리고서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가 설립된 이유 자체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가치를 만들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의 역량들을 최대한 쏟아부을 수 있는 회사가 되고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뭐 우리 주변에서 가장 뭐 큰 이슈라고 하면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어려움 뭐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물인터넷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구직난에 좀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자리가 좀 많이 생기고 또 중소기업을 영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런 사물인터넷이란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에 성공하셔서 돈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 경제도 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물 인터넷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사물 인터넷 분야의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사업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물 인터넷 육성에 힘을 쓰고 자동차, 가전, 의료 등 사물 인터넷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전문가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물인터넷 전문가에 대해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윤승식 선생님, 네, 그리고 박원근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그 사물인터넷 가입 회선이 6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그 통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24.7%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런 성장의 중심에 오늘 만나본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있습니다. 편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중시한다면,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물인터넷 전문가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